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네의 문학입니다. 오늘의 모네의 시읽기 작품은요, 서정주의 견우의 노래입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요, 이 작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대시 중에 난이도 상중하가 있다면 하에 속하는 굉장히 쉬운 작품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 작품? 이거 중요해. 이러이러한 시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주제는 뭐지? 하고 바로 정리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쉬운 작품이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자, 화면을 보시죠. 자, 서정주 견우의 노래라고 하고 제가 뒤에 배경에 어떤 그림을 sab입했나요? 네, 그렇죠. 바로 견우 직녀가 1년에 딱 한 번, 음력 7월 7일에 단 하루만 이제 재회를 하는, 은한물을 건너서 재회를 하는 그런 장면을 다루고 있어요. 이 설화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제목만 봐도요. 이 시의 내용이 뭐에 관련된 거겠다? 견우와 직녀에 대한 이야기. 근데 우리가 견우 직녀 하면 이룰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뭐라 하죠? 영원한 사랑? 평소엔 떨어져 있지만 영원히 서로를 그리워하고 딱 하루에 그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슬픈 사랑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랑이기도 하잖아요. 딱 사랑 이야기가 떠오르죠. 그러면 견우의 노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그렇죠. 바로 사랑의 노래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이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견우가 생각하는 진정한 사랑의 노래를 이제 직녀에게 말하는 방법이고요. 당연히 노래의 청자는 누구겠어요? 직녀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시의 그 배경 지식을 제목만 보고도 항상 확인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이 작품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방금 이 견우의 노래라는 현대시가 견우 직녀, 직녀 견우 설화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게 문학에서는 설화를 차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차용증을 쓴다는 게 빌릴 자자거든요. 빌려서 쓰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시를 딱 세 개만 추려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문병란의 직녀에게. 직녀가 당연히 나오겠고요. 이것도 견우직녀의 설화를 똑같이 차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서정주의 춘향유문이라는 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당연히 이 시에 그 화자나 대상이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춘향이죠. 그러면 왜 춘향이가 갑자기 나오죠? 라는 거는 서정주가 이제 춘향전을 또는 춘향가를 보고 그 춘향이의 심리를 투영해서 현대시를 썼기 때문에 춘향유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흥부부부상이라는 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박재삼 시인의 시인데, 이제 흥부 부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우리나라 그 전래 동화, 또 전래 설화, 그러니까 이야기죠. 그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설화를 차용했다, 설화를 시로 재구성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설화 차용은 여러분이 이런 의미구나 라고 쉽게 이해를 꼭 하시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비슷한 설화를 차용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다음 중 이들 시의 공통점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너무 기본적이고 쉬운 개념인데 모르면 안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의 인물들을 가지고 오면 그게 설화를 차용한 거구나. 당연히 소설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내가 창작시를 쓴다, 창작 소설을 쓴다 하면은 새롭게 인물을 창조하기보다는 그 역사 소설이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잖아요. 그 옛날에 그 이야기의 한 인물의 나의 심리를 투영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내가 시로 또는 소설로 풀어보는 그런 창작 활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 다 읽으셨죠? 이 시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가 설명을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있어야 하네. 자, 여기 이 일연이요. 굉장히 포인트예요. 자, 이 일연만 잘 이해하면요. 이 시는 전부 다 끝입니다.
우리들의 사랑, 우리 누구예요? 견우와 직녀죠. 견우와 직녀의 사랑을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별이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시를 읽으면 아무 생각 없이 또 그냥 쑥 읽을 수 있는데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사랑하는 두 남녀를 생각했을 땐 두 남녀가 계속 데이트를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연애를 하거나 이런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별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각각 다른 사람이 되니까 사실은 사랑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있어야 하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문학에서는 실제적으로 생각했을 땐 말이 안 되는데 그 이면에 더 깊은 뜻과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역설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1연에는 밑줄 쫙 그으면서 뭐라고 쓰면 되냐면 역설적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상황적 역설이죠. 그러면 이면의 의미 한번 봅시다. 견우하고 직녀는 평소에는 어떤 상황이에요? 이별한 상태예요. 그리고 딱 하루 만나죠. 하루 7월 7일 날 음력에 만나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랑 이제 같이 사는 이제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 부부가 같이 살면서 항상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부부 싸움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가끔은 왜 엄마 아빠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저렇게 집에서는 막 싸우고 서로를 미워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견우하고 직녀도요. 그런 식으로 계속 같이 살았다면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약간 망각하고 막 싸우고 그 사랑의 소중함을 모를 수 있겠죠. 하지만 견우하고 직녀는 긴 시간 이별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대상이 부재로 인해서 더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견우와 직녀의 사랑이 유지되고 영원할 수 있었던 건 오히려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별을 해서 서로를 생각하는 그 마음, 애틋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별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높았다, 낮았다, 출렁이는 물살과 물살 몰아갔다 오는 바람만이 있어야 하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시는요, 이 첫 번째 행의 역설적 표현과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높았다, 낮았다, 출렁이는 물살과 물살 몰아갔다 오는 바람만이 있어야 된다. 자, 물살하고 바람이 한번 세모로 표시를 해볼래요? 사실은 이 물살하고 바람이 뭐냐면요. 그 견우하고 직녀를 그 은하수에서 푸른 은합물, 그러니까 은하수가 가로막고 있는데 이 물살하고 바람이 그 은하수를 이루는 요소예요. 그래서 견우하고 직녀가 쉽게 갈 수 없죠. 물살하고 바람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장애물이자 시련이자 고난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물살하고 바람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한 이유 뭐랬어요? 1원에서 말했듯이 뭐가 필요하다고? 이별이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물살하고 바람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리움을 위하여서는 푸른 은합물이 있어야 하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돌아서는 갈 수 없는 오롯한 이 자리에 불타는 홀몸만이 있어야 하네. 어조는 똑같습니다. 뭐뭐하네, 뭐뭐하네, 뭐뭐하네 통사적인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감을 자연스럽게 형성하고 있고요. 자, 자세히 보시면요. 이런 거를 표현법으로 뭐죠? 영탄. 표현법을 좀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영탄이 가끔은 느낌표만 있는 게 영탄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감정을 좀 이렇게 격하게 드러내는 거는 전부 다 영탄으로 봅니다. 그래서 영탄법. 우리들의 그리움을 위해서는 직녀와 견우의 그리움을 위해서는 푸른 은합물이 있어야 하네. 왜? 푸른 은합물이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럼 물살, 바람, 푸른 은합물은 세모를 쳐놓고요. 이게 장애물인 동시에 사실은 또 둘의 사랑을 강화시키는 요소예요. 특히 푸른 은합물은요. 이 푸른 은합물을 집중해주세요. 은합물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만나지 못하지만 그 7월 7석에는 새들이 그 견우직녀를 이어주잖아요. 그러면 은합물은 또 시련과 이별의 원인 또는 그것을 주는 요소이자 또 뭐예요? 매개물인 거예요. 견우하고 직녀가 만날 수 있는 또 통로가 은하수잖아요. 이 7월 7석에는
그날에는. 그래서 푸른 은하물은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 했겠죠. 그래서 돌아서는 갈 수 없는 오롯한, 오롯한은 모자람 없이 온전한 이 자리에 이 은합물하고 떨어져 있는 견우와 직녀의 각각의 자리에 뭐만 있어야 된다? 불타는 홀몸만이 있어야 된다. 홀몸은요, 혼자 몸을 얘기해요. 홀몸 누구겠어요? 각각의 견우와 직녀만 있어야 한다. 왜 불타고 있어요? 서로를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직녀여. 자, 이렇게 시적 청자가 여기는 정확하게 나와요. 시적 청자가 항상 시에는 있냐? 그거 아니에요. 시적 청자가 있는 시도 있고 없는 시도 있는데 이 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너무너무 구체적인 시적 화자를 상정하고 있죠. 여기 반짝이는 모래밭에 시각적 심상 나오죠. 번쩍이는 죄송합니다. 번쩍이는 모래밭에 돋아나는 풀싹을 나는 새이고, 자, 이 모래밭이 바로 어디냐면요, 동그라미 딱 하고 누가 있는 공간? 견우가 있는 공간이에요. 왜냐면 나는 풀싹을 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견우가 이제 소를 키우는 그런 상황을 풀싹을 샌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허이연 허이연 선생님 하얀 아닌가요? 이런 거 시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문법상 틀리지만 이런 효과를 위해서 여기서는 시각적 심사 하얀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허이연 허이연이라고 시적 허용을 통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구름 속에서 구름에도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구름에는 누가 있죠? 직녀가 있죠. 그래서 모래밭과 구름은 각각 견우와 직녀가 있는 뭐다? 시적 공간이구나. 그대는 배틀에 북을 놀리세. 자, 직녀는 이 배틀을 짜는 게 자기 본분이기 때문에 각자 할 일 하자 이거예요. 서로 외로워도 불타는 홀몸으로.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눈썹 같은 반달이 충천에 걸리는 7월 7석에 돌아오기까지는 검은 암소를 나는 먹이고 직녀여 그대는 비단을 짜세 라고 얘기하는데, 눈썹 같은 반달 이런 것도 전부 다 시각적 심상, 감각적 심상입니다. 중천에 걸리는 언제요? 7월 7석. 이 7월 7석은 견우하고 직녀가 만나는 시간적 배경을 얘기하겠죠. 돌아오기까지는 자 마지막도 똑같아요. 너 할 일 너 하고 나 할 일 나 하자. 검은 암소를 나는 먹이고, 먹인다는 거는 이게 우리가 그 문법에서 사동 배울 때도 나오는데, 여기서 먹이다는 사동 전미사 이를 쓰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사동의 의미가 아니라요, 그냥 키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특이한 예외적 사동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검은 암소를 나는 먹인다는 건 검은 암소를 이제 키우고, 직녀여 또 이제 부르고 있죠. 그대 당신은 비단을 짜세라고 계속해서 청유형의 의미가 늘어나고 의지가 있죠. 너는 이거 하고 나는 이거 하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슬픔이 있어요. 헤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애상적인 표현의 그런 느낌도 들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 이 시는 이별을 통해 얻게 되는 참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저는 이 시 가르치면서 항상 느끼는 게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가 이제 교과서 내신이라던가 수능 문학 작품으로 배우게 된다면 이 시는 진짜 난이도하다. 근데 이 난이도하라는 게 이 시의 그런 작품성이 떨어져서 하가 아니라 이 정도는 나 혼자도 분석 가능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배운 내용을 다른 시를 배울 때 또 여러분이 적용을 해보고 또 적용을 해보면서 이제 그러다 보면 어려운 시도 너무 쉬워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